과거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처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상처에만 몰입하지도 말고, 사람은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과거 상처가 연상됐다 치면은 사실은 내 마음이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문을 닫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오늘 지난번에 나오셔서 사람은 다 별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멘트 하고 가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네, 다행히 조회수가 좀 나와서 네. 죄송하진 않더라고요. 네. 또 나오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네,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사람 다 별로다라는 입장 지금도 그대로신지랑 플러스로 그 멘트를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였지만 지금은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별로다. 네, 이건 뭐 남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진짜 별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정확하게, 저도 뭐 원장님만큼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다 방향은 다르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직업이니까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별로인 사람이 많긴 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고, 꼭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괜찮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괜찮은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평이 나쁠 수도 있고, 이건 뭐 좀 교차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 소수지만 있고, 그거를 찾아서 내 곁에 두는 게 인생의 중요한 것 중 하나다 하는 게 제 삶의 방향이에요. 네,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실제로 사시는 것 같고, 예전에 저를 한번 모임에 초대해 주셨을 때 맞아. 같이 나는 테이스트 치죠. 좋은 사람의 핏 됐구나, 이런 네, 이런 안심도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나눌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한 사람 안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별로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진짜 많다,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저를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저를 봤었을 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별로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장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지 않았나요? 80년생. 제가 82년생이니까 제가 이제 어느덧 40대 이제 중반 정도 가까이 가까운 건데. 중반입니다. 네. 저는 중. 자, 나이 들어서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은 뭐라 생각하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일 것 같으세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딱 들었을 때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뭘 조심해야 될까, 앞으로 뭘 조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흔히 젊은 분들이 연배가 있는 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요즘 말로 뭐 꼰대 이런 게 있는데, 꼰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를 자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자신, 현재는 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삶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어 보이고, 과거 자랑. 그게 이제 과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현재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얽매이고, 그 상태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을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하고,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언이 제일 별로라고 생각해요. 조언. 네,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라서 머리를 생각했을 때는 뭐 인정 또는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감정이 일단 상해요. 조언이라는 거,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언을 했을 경우에는 거부감이 좀 들죠. 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또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할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느낌,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조언에는 좀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우선 좀 상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조언을 거의 하지 않는데, 다만 제가 할 때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요청했을 때. 그쵸. 그때는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 요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용성이 좀 더 높으니까. 그때는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해도 사실은 사람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서, 조언을 듣고 싶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조언의 유혹을 좀 참고 우선은 너무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면피도 있죠. 하지만 우선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게 1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실제로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담자와의 상담 때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저의 문제가 뭔가요? 뭐 저는 뭘 바꿔야 될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지만 네.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좀 괜찮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잘 하고 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면 우선은 감정이 바뀌어요. 수용성이 생기는 거죠. 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진짜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때 그거에 맞춤형 조언을 해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좀 참고요. 인정 먼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랑 얘기해 주셔서 또 이제 정신과 전문의 의사시잖아요. 의사분들이 또 잘 알 게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의사 친구들이 일반 지인 친구들보다 자랑을 좀 더 많이 하나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의사냐 아니냐로 그걸 구분할 정도의 차이를 느끼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은근히 위축되어 있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은근히 위축되어 있고 자랑을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의사분들이 좀 더 자신을 어필하고 사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능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어필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는 게 많을수록 말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이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의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혹시나 이제 아무리 친해도 친구의 상대방에게 그러면 하면 안 되는 말은 이런 조언, 뭐 자랑 빼고 또 혹시 딴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다른 행동적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노력해서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격은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형성된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관점의 문제점은 우선은 바뀌기 쉽지 않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 기존의 나를 좀 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시작점에서 감정이 상하고 위축돼요. 나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져야 되고 남들도 나를 부족하다고 여길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들이 많은 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을 못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관계도 맺는 사람이지만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여행에 가서 프랑스 여행에 가서 바게트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왔는데 바게트 예전에도 여행을 간 적이 있지만 바게트를 처음에 예전에 20대 때 바게트를 먹었을 때 이거 왜 먹지? 너무 딱딱하고 뭐 단맛도 없고 짠맛도 없고 밋밋하고 그랬는데 이제 40대 중반에 바게트를 먹었더니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씹을수록 그 쫀쫀한 느낌의 매력 그 다음에 처음에 자극적이진 않지만 씹을수록 올라오는 은은한 고소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도 이런 것 같아. 특히나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초면에는 굉장히 이제 증상들이 많거든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좀 예민하거나 그게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증상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경계심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좀 계속 길게 만나다 보면은 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은 그런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자신의 진짜 진본력이 이제 나와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은 내가 의사라고 상담가라고 이제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만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들었을 때 또 그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거를 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실 그 면은 지금 그 양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의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구나. 이건 나도 배우고 싶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가진 면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진 면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냐. 근데 대부분 제가 봤었을 때 균형 있게 못 보고요.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바꾸려고 해요.
그럼 너무 아까워요.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 감정이 상하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면서도 사실 자기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거든요. 네. 항상 위축되어 있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집중도 좀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짜 열정이라고 하죠. 나를 낮추고 나를 굉장히 부족하게 여기면서 억지로 에너지를 막 네. 불안에 의해서 내는 거는 사실은 금방 타버리고요. 진짜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도 양면이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그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노력을 했었을 때는 잠깐 타버리는 그런 연료가 아니라 약간 핵 에너지 같이 은은하게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뒤로 갈수록 발휘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김 작가님이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갑자기? 네. 왜요? 왜냐하면은 항상 제가 김 작가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번 촬영했고 네. 인스타그램을 서로 가끔씩 DM 주고받고 그리고 모임도 한번 했고 사석에서 한번 네. 뵙고 그리고 제 책을 얼마 전에 네, 보셨다고. 그쵸. 책도 보고 뭐였죠? 내가 천개인이 돼서 배운 거. 아, 그거 보셨구나. 최근 책 보셨고 굉장히 진솔함이 아, 네, 이제 맞아요. 묻어나는 책이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진솔함을 책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이미 내 내면 성찰에 대한 내공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유튜브도 18년 10월 29일에 했습니다. 하셨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가 남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뭐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할 그럴 수 수 있죠. 있지만 이면에서 봤었을 때 김 작가님에게 굉장히 강점은 꾸준함.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확 퍼붓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늘 할 일을 한다. 이런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이제 이후에 따라오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이런 채널 운영뿐만이 아니라 취미로 하시는 테니스만 봐도 진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고 당연히 그에 대한 성과도 또 따라오고 네네. 이런 강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또 부족하거든요. 본받고 싶습니다. 뭐 이따가 다룰 수도 있는 주제지만 궁금한 거는 책 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이제 정신과 전문의 원장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게 기가 막히게 착 잡힐 거잖아요. 혹시 저에게 우울증의 기운이 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재발을 되게 곧 할 수 있겠다거나 아니면 완치가 됐다거나 이제 뭐 아니면 꽤 많이 나은 상태 그런 게 좀 보일 거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지금 상태는. 제가 아까 했던 말처럼 잘하고 계시고요. 우선은 인정, 존중. 너무 좋아 보이고 훌륭하고 잘하고 계시고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 운동 측면에 굉장히 몰입하시고 계시죠. 맞아요. 예전부터 러닝도 좋아하셨고 테니스도 하시고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몰입할 때의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면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 작가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안 한 상태 그냥 가만히 있는 나가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뒤처진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나를 계속 뭔가 불태워야 되는 느낌이 있을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운동은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운동에 이제 몰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운동을 뭐 마라톤이든 이제 강렬한 운동을 하면은 이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호르몬이 막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면에 있는 나의 우울할 수도 있는 마음을 좀 가리기 위한 거일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공감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김 작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하고 좀 싫은 거는 배척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건강이라는 건 사실 자연스러울 때 찾아오는 거라서 그런 게 고스란히 쌓였다가 나중에 터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좀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감히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라도 좀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중독되지 않도록. 네, 사실은 사람마다 이제 기분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약간 들뜬 상태가 그냥 평균값인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 어떤 사람은 약간 더 좋아하는 상태가 중간값인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자, 지금 감정이 이어져서 이번에 또 원장님이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 요 책을 딱 출간하셨는데 책에 보면 상처에 대한 기억은 바꿀 수 없지만 감정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상황이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다고 뭐 해결되나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의사 딱 초년생 때 레지던트 1년차 때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심해서 입원을 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인데 내가 봐도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우울증이 걸렸을 것 같은데 나의 윈년차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그 상황을 자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해라 라는 조언을 자꾸 하더라고요. 사실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믿고 따랐죠. 그래서 상황 자체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 회복에 집중을 했더니 참 신기하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선순환을 일으켜요. 물레방아처럼 약간의 관점의 변화만 있어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거기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니까 더 관점이 긍정적인 측면을 또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되는 거를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 마음에 집중하는 힘이 엄청나구나. 근데 자칫 뭐 이런 심리서도 그렇고 저 같은 정신과의사나 심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거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고 현실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또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만 달라진다고 뭐가 바뀌겠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확실히 드리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중에서도 특히 감정이다. 아까 얘기하신 이제 뭐 상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좌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과거의 힘든 경험을 좀 삭제하고 싶은 거죠. 내 기억에서 좀 삭제하고 싶다.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발명가가 되고 싶은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발명 아이템이 있다.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내가 그 기억을 삭제하는 그 알약을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도 생각할 만큼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억이 힘든 게 아니라 기억과 딱 붙어있는 감정이 힘든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힘든 이유도 그 기억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과 동반된 감정 상태가 지금 현재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나의 삶에서 그만큼 똑같은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재경험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감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트라우마 치료도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되는 이유가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그 경험에서 내가 동반됐던 감정을 지금 내가 다시 제대로 느끼고 그래야지만 그 감정이 힘을 잃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트라우마가 된 이유가 그만큼 괴로우니까 내가 그 이후로는 비슷한 상황을 아예 회피해버리는 게 트라우마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악화가 돼요. 왜냐면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비슷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창시절에 학폭을 경험했다. 그러면 나를 그 당사자의 가해자를 내가 피할 수는 있지만 중고등학생 그 가해자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학생을 내가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비슷한 느낌만 봐도 그때 공포심이 확 올라오고 그때의 모멸감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속담이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호랑이 굴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서운데. 근데 이제 감정의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로 사실은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죠.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 근데 이 조언은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한쪽 측면에서는 과거를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외면하면서 아닌 척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겉으로 의식적으로는 내가 현재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나의 과거 감정에 좀 얽매여 있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살면서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길까봐 조마조마하고 이런 마음들을 내 무의식 안에서는 계속 다루면서 또 그거를 추스리고 이러느라고 에너지를 쓰느라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현재에 또 못 써요. 그래서 과거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처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상처에만 몰입하지도 말고 사람은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과거 상처가 연상됐다 치면은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이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나한테 회복에 필요하니까 그 감정을 다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문을 닫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좀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힘들어요. 감정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내가 진짜로 이것 때문에 삶에 지장이 있고 이 영향을 받고 잊고 싶다면은 내가 과거 경험을 정말 잊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과거 경험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방증이라서 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줄이려면 내가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들을 이제 책에 많이 담았어요. 많은 분들이 피하려고만 하지만 삶에서 악순환되는 걸 내담자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안타까워서. 그럼 말씀하신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쓰는 거예요. 감정일기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도 부록으로 구체적인 쓰는 방법들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감정을 그냥 막 갈겨 쓰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던 거는 사실은 감정일기가 전혀 아니죠. 그냥 팩트 위주로 쓰고 팩트만 쓰면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 하는 게 너의 생각도 좀 써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지 너의 진솔한 본연의 감정을 쓰라라고 말도 안 하고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왜냐면 이건 공개된 거라서. 선생님이 검사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싫다 이런 거 어떻게 써요? 부모님이 싫다 어떻게 써요? 사인 받아야 되는데. 친구랑 싸웠는데 내면에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죽이고 싶다. 그럼요. 뭐 그런 마음이 잠깐 어떻게 어린 마음에 들 수 있는데 당연히 들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적으면 이제 그때부터 주의 학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일기 쓸 때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는 비밀 보장.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내담자 모든 정신과에서 상담가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비밀 보장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 심지어 부부가 와도 그 당사자에 관련된 차트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얘기했던 거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세팅, 이거 안전하다. 비밀 보장이라는 거는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안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더 여과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된 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일기를 쓸 때도 굉장히 비밀 보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상담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일기를 썼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쓰라고 해서 썼지만 중고등학교 때 한참 감정이 이제 들쑥날쑥할 때 내가 이제 비밀일기장을 썼다. 열쇠까지 잠가서. 근데 엄마가 본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그 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나를 이제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경험을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문을 닫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제 진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들킬 수 있는 거라는 불안이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솔을 못 해요.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라는 이 주제가 거기랑 이제 일맥상통해요. 왜냐면은 사람은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몇만 번씩 하거든요. 몇만 번씩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게 사람이지만 호흡을 안 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게 사람이듯이 감정도 사실은 하루에 수만 번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항상 100% 나한테는 맞는 감정인데 우리가 그 감정을 은근히 외면해요. 아까 잠깐 비유 들었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같이 찍는데 오늘 이제 김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맞거나 핀트가 어긋나거나 좀 내가 상처를 받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 그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좋은 감정이 있었더라도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좀 퉁을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그래도 잘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 줘야지. 그래야지 나도 좀 쿨한 사람이고 그렇지. 좋은 사람이고. 넘어가는 거는 겉에 있는 행동은 넘어갈 수 있죠. 지적 안 해도 되죠. 안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윤활할 수 있고. 하지만 이면에는 내 감정 자체는 받아줘야 돼요. 내 편에 서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나를 좀 무시하는 느낌을 줬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낀 상처들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합리화라고 하죠. 그거는 뭐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좀 피곤해서 이런 식으로 합리를 하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억압해요. 외면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도 아닌 척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미스포인트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가 내 마음에 집중을 하냐 못하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뭐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필터를 걸면 그거 자체가 이미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내 마음과 가까워지지도 않고 내가 속에서 드는 다양한 감정들을 자꾸 판단해요. 아, 이거는 좀 의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나? 나 안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느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짜 마음, 가짜 감정, 남들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봤었을 때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거에 맞춰진 가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별로다라고 업데이트 버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 감정에 집중하려고 할 때 굉장히 방해되는 게 나는 요 정도 레벨은 돼. 그리고 사람이면 마땅히 요 정도는 돼야 돼. 사람이 마땅히 친구에 대한 그런 극심한 분노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사이코패스나 어떤 범죄자들이 가지는 생각이야. 감정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진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판을 깔 때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어. 놀라지 말자.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제 개인적인 직업, 상담 일을 하면서 내담자를 통해서 그 경험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게 사실은 조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했어요 못했어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편에 서서 변호사처럼 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우려가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상대방이 막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 위주로 되고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수용을 제대로 받고 계속 받았을 때 점점 자기 마음에 진솔해지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편안해져요. 불안불안. 내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 네.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조절 못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됐었을 때 실질적인 그 사람의 이제 삶의 영역, 뭐 일이든 학업이든 인간관계든 좋아져요.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편안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라서. 예. 말씀하신 게 내 감정을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일기인데 글 쓰다 보면 말씀하신 것 책에 나오는 문장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록하다 보면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게 되고 감정이 몰아치는 횟수와 강도가 점차 줄어든다. 저는 이제 감히 또 추측을 합니다. 김 작가님도 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네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진솔한 표현이고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었을 거고 그거는 과거에 경험했던 복잡한 감정들을 내가 씀으로써 괴롭지만 씀으로써 해소된다는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죠. 이게 쓰고 나니까 뭐 아무리 힘든 거라도 약간 좀 덜어지는 기분도 있어요. 약간 내 고통이 이 안에 있는 건데 물체가 돼서 나와서 근데 약간 똑같이 있는데 살짝 뭔가 제 3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경험을 표현하신 게 진짜 제일 중요한 표현이시고 나를 제3자처럼 볼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지는 수 있다는 게 쓰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라우마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거가 힘들어요. 외면하는 게 회피하는 게 증상이라서 도전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도와줘요. 조금씩 쓰게. 그리고 썼을 때 굉장히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다. 그랬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저는 실타래 같은 느낌을 약간 받거든요. 실타래가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묶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을 쓰면 이 중에서 한 줄이 이렇게 그렇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쓰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게 좀 괴롭긴 하지만 제대로 올라오면 그 이면에는 이제 꼬인 게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쓰는 거다. 되게 좋은 표현 같네요.